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행자 한 명과 게스트 한 명으로 이루어진 매우 단촐한 방송인데요. 네, 어렵게 모신 귀하신 게스트 자기소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게스트분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세 번째 녹음하러 온 이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방송은요. 양반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우리는 어떻게 평등해졌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해람군은 양반이신가요? 네, 당연하죠. 전주이씨입니다. 아, 네, 저도 전주이씨인데요. 해람군은 그렇다면 살면서 상놈을 자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상놈의 후손을? 다 막 자기의 조상은 자기의 시조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자랑이나 하고 다니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상놈이다 노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상놈의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이 모두 양반의 후손이라면은 과연 상놈의 후손은 다 어디로 갔던 걸까요? 어딘가 있겠죠? 네, 어딘가엔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한국인들은 모두 성씨를 갖고 있는데 모두 양반의 성씨입니다. 즉 한국인 전체가 양반의 후손이라는 건데 지배계층인 양반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고 대부분 가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표면상으로는 모두 양반이기 때문에 정말 양반의 후손이라도 행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런군은 자신은 진짜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 유서 깊은 우리 조상들의 그 족보를 봤을 때 딱 제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또. 네, 혹시 모르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의 오른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데 일본인들도 우리처럼 모두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일본은 과거의 귀족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지방이나 혹은 중앙 정계, 재계에서 여전히 실력자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 양반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일본에는 브라쿠민이라고 불리는 천민 계층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천민 부락에서 살아가고 또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세습대입니다. 브라쿠민이 아닌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의 평민들은 브라쿠민들과 결혼하기 꺼려하고 회사에서 채용을 하거나 임사를 할 때에도 브라쿠민들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는 브라쿠민 해방동맹이라는 단체까지 존재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닌 척하지만 아직까지도 신분제가 남아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려 때까지 남아있었던 부국 같은 게 지금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일본 이제 우리는 제3자니까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의 지도책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네. 근데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갔더니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이 이제 브라쿠민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쿠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는 지도에다가 표시도 안 해놓거든요. 아예 없는 것처럼 지워버린 거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나 일본 정부에서 약간 쉬쉬하는 네. 약간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막 선진국이고 문명국가고 그런 이제 이미지로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아직 미개한 측면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요즘에는 유사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받기도 하더라고요. 유사민주주의요? 네. 되게 적절한 비유 같기도 하네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무엇이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한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 있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되겠죠?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현대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은 네. 대부분 근대에 있었으니까 네. 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식민 지배를 당했고 네. 그 한국 땅에서 굉장히 커다란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예.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단이라든지 네. 네. 여러 혼란들이 이제 신분제가 붕괴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럼 한번 신분제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는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분제의 붕괴 과정의 첫 번째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족보 위조인데요. 네, 해람군도 족보가 있고 저도 족보가 있는데 네. 그 족보가 위조되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큰 전쟁을 걸치면서 기존의 조선의 질서는 이제 붕괴되고 양반 계층이 경반, 향반, 잔반의 세 계층으로 분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반은 서울에서 벼슬을 하는 중앙 관리들을 얘기하고 향반은 벼슬은 안 하지만 지방에서 토지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 네. 잔반은 그 둘 다 아닌 무늬만 양반인 가난한 사람들을 잔반이라고 하는데 허생 같은 사람을 잔반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또 동시에 농업이나 상업 등으로 부를 쌓은 평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족보 매매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사실인데요. 근데 과연 족보 위조가 신분제의 붕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딱 떠올려 보면 예. 그 상놈도 양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반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 양반이란 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유지되어 왔던 그 일종의 관념이고 그 사회적인 시스템인데 네. 이게 한순간에 뭐 와르르 무너지는 게 가능할까? 그 지역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지역을 구성해 왔고 그 지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양반일 텐데 예. 그거를 족보만 판다고 해서 그게 다 분배가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해람군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족보가 위조된다고 해도 폐쇄적인 향촌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족보를 구매해서 양반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원래 뭐 천민 출신이다라는 것을 주변의 양반들이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민들이 족보를 구매할 만큼의 부를 쌓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좀 미비했다. 그 영향은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당시에 족보를 매매해서 양반이 되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효과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양반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겠지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경제적인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아울러 고려돼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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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네, 뭔 말 하시려고요? 아니 딱히 그런 거 아닌데 뭐 굳이 말하자면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위신을 얻기 위해서 양반이 됐다기보다는 네. 어떤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양반 족보를 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네. 그 다음은 이제 가보개혁인데요. 제1차 가보개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한국사 시간에 네.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가보개혁에서 이제 가장 그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분제 철폐겠죠? 그리고 뭐 군국 기무처 맞나요? 아, 네. 네. 그거 설치했고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개혁을 시도를 했죠.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네. 신문제 폐지를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1차 가보개혁에서 문벌 반상제도, 문무존비, 그러니까 문과는 높고 무과는 낮은 구별의 폐지, 뭐 노비의 매매 금지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상의 개혁일 뿐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되고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었던 신분제가 제도상의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가지고 신분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네.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족보 위조와 가보개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모든 평민들이 족보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번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성씨를 갖게 됐을까요?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성씨를 갖지 않았던 평민들까지 성씨에 어떻게 귀속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렇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이건 네.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네. 1909년에, 그러니까 1909년은 이제 사실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의 장악한 시기죠. 네. 그때 이제 사실상 일본 정부의 주도로 민적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네. 1896년 갑오개혁 때 호구조사 규칙과 같은 세칙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호적은 부역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기 위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가족적 신분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보완하여 순수한 호적 제도로 개혁하기 위해서 제정 실시된 것이 민적법인데요. 이 법은 가족 신분 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국의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종래의 호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한 것으로 현행 호적법의 효시로서 일제식 근대 호적이 이식된 것입니다. 라고 사전을 검색했더니 나왔네요. 아, 네. 그러면 그 호적상으로 어떤 집단에 그 귀속이 되어 있지 않은 구성원들까지 다 그 이 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호적을 통해서 이제 귀속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 이 민족법 시행할 때 네. 이제 대부분이 성씨가 없는 평민들이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네. 그냥 그 사람이 나는 어디 무슨 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말한 대로 그냥 다 받아 적어줬습니다. 아, 쉽게 말해가지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다 받아 적어줬고 만약 그렇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네. 뭐 다 성씨를 하나씩 준 거죠. 이미 있는 성씨들을. 아,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씨와 본관을 갖게 된 거예요. 1909년 민적법 시행으로. 그러면 제가 뭐 경주 이씨가 되고 싶다 이러면 딱 경주 이씨로 써주고. 네. 네. 그런 거죠. 현대의 한국 사람들 가운데 성씨랑 본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요. 족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족보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조상이 1909년 민적법 시행 당시에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령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본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그 밀양박 씨인가요? 네, 밀양박 씨인데요. 네. 밀양박 씨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인데 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구가 전체의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한 40만 명 정도만 족보가 있고 네. 나머지 260만 명은 족보가 없는 건데요. 이 260만 명은 민적법 시행 당시에 허위로 성씨와 본관을 신고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특정 본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 네. 법 때문에라고 봐도 될까요? 이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람군이 족보를 위조하려는 사람이라면은 네. 이왕이면 좀 티 안 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래 인구가 많은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김해김 씨라든지 밀양박 씨라든지 하는 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네. 당연히 사람도 많잖아요. 네. 또 명문가기도 하고 또 그런 대로 사람이 몰리는 거고 또 원래 상대적으로 성씨가 좀 적었던 성씨들은 그냥 계속 적고 많았던 성씨들은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아, 네. 성씨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전주이 씨는 인구가 한 26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저희 할머니는 장흥오 씨거든요. 장흥오 씨는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입니다. 5천 명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럼 언젠가 또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지금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네. 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근대적인 호적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한국과는 상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있던 성씨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은 일본에서는 성씨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씨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호적이 제도가 정립되었는데요. 이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본관이 한 3,000개 정도 있는데요. 일본에는 성씨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대라고 하는데 10만 개면 거의 일본 인구가 1억 몇천만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찾아보기도 힘들겠네요. 같은 손 가진 사람들은. 근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으로 부르는 거를
그렇게 뭐 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높은 네. 사람이라도. 근데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을 대체로 성씨로 많이 부르다가 친해지면은 이름으로 부르곤 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 선생님 하면은 김 선생님이 너무 많잖아요. 네, 반은 김 선생님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씨로 부르는 걸 별로 안 하는데 일본에서는 성씨가 잘 안 겹치다 보니까 네. 성씨로 많이도 부르곤 합니다. 어, 그리고 일본인들의 성씨 중에서 뭐 밭전이라든지 네. 내천, 뭐 소나무, 송, 등나무 등, 뭐 묘산 같은 자연물에 대한 한자가 유독 많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호적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그 성씨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조상의 집이 뭐 밭 근처에 있거나 뭐 냇가 근처에 있거나 소나무 근처에 있거나 하면은 그냥 그렇게 갖다가 지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도쿠가와 가문처럼 예외인 경우 뭐 도쿠가와나 가토 이런 집안들은 내천이나 뭐 등나무 등 같은 게 들어가지만 이건 예외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사토라는 성씨예요. 좌등인데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박씨라고 하면은 좀 뭐 네. 족보를 샀든 뭘 어쨌든 그래도 다 박혁거세의 후손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표면상으로는. 네네. 근데 일본의 사토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의 사토씨랑 북해도의 사토씨랑 전혀 관련이 없.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같은 성씨를 받은 거예요. 아, 네,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뭐 족보 위조 같은 것도 없었고 네. 성씨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씨만 보면 그 사람의 출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 가다가 도쿠가와 씨를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도쿠가와 가문의 후손인 거고 네. 뭐 가토 씨다 하면 진짜 가토 가문의 후손인 거고 우리나라랑은 다른 거죠. 저랑 해람군이 전주이 씨지만 정말 그 전주이 씨 왕족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의 DNA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렇겠지만 일본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반이라는 프리미엄이 전혀 없지만 네. 일본에서는 성씨만 보면 그 사람 출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신분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한 사람들도 양반인데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었던 계층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양반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계층 내부에 분열이 발생한 것인데요. 네. 동시에 중인이나 평민 등이 친일을 통해서 고위 계층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전통적인 양반 계층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뭐 양반 계층이 붕괴되고 평민들이 출세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완벽하게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족보 위조, 1909년 민적법 시행, 일제강점기의 변화 등 기존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주와 소장농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반 의식과 신분 질서는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네네. 이제 네, 뭐 말씀하시려고요? 지금도 뭐 시골에 가면 네, 지주 소장농 관계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예전처럼 뭐 8대2, 7대3 막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주가 3, 소장농이 7?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둘 간 사이에서 되게 막 부조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비슷한 형태는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주와 소장농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신분이 네, 그죠. 있는 건 아닌 게 네. 옛날에는 사실 농사를 안 지으면 할 게 없다 보니까 반강제로 토지에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농사 안 지으면 도시로 가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주들이 소장농한테 떠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주가 이제 의리된 거죠. 뭐 지주가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지주도. 네, 지금 저희 외가에서도 소작을 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외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딱히 안 받고 그냥 뭐 작물 같은 거 조금 받아가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쌀이라든지. 네,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이제 끝났고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분단, 토지개혁, 한국전쟁, 경제개발의 순서를 거쳐서 또 큰 변화들이 있는데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토지개혁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북한은 북한과 남한의 경제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선택한 경제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예. 남한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네. 유상분배, 유상몰수 네. 네, 이렇게 했고 북한은 전혀 반대였죠. 완전히 반대였죠. 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네, 북한의 토지 개혁이 좀 더 폭력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네, 남북한 토지 개혁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어쨌든 기존의 전통적인 지주층이 많이 붕괴되고, 또 양반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됐다. 즉, 전통적인 신분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데에서는 남북이 모두 공통적인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완전히 봉건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네, 네, 발생한 게 한국전쟁이거든요. 네, 엄청난 수의 실향민, 또 생산수단의 또 파괴, 토지가 많이 황폐화되고, 또 북한군이 점령한 데에서는 막 지주들 목을 베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주 소장농 관계가 사실상 타격을 크게 입고, 네, 또 이후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개발로 인해 상당수의 농민들이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해감에 따라서 지주 소장농 관계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고, 네. 잔존하던 양반 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 웹툰이면서 영화 이끼 보셨나요? 이끼? 있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보시면 윤태호 작가님 작품이거든요. 예. 미생 그리셨던. 거기서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단에서 네. 굉장히 신분제적인 질서가 나타나는 아. 마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외부인이 딱 들어가면서 거기서 가장 이장님이 네. 말하자면 양반을 하고 다녔던 건데 네. 막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쓴다든가 막 이런 말 그대로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지주 소장농 관계 이런 신분 질서가 만약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시골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면 네. 이런 상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떠올라서. 뭐 비슷한 게 있다면 뭐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정도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닫힌 사회에서는 신분제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 우리나라의 뭐 농촌도 결국 닫힌 사회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한국의 신분제 붕괴는 단일한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또 신분제가 붕괴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도 있지만 필연과 우연이 함께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역사는 필연과 우연의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까지 여전히 귀족들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왕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신분적인 평등이 당연한 것이 아닌 오히려 예외적인 것임을 자각하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뭐 다들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성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성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랄까 양반 따라가기 혹은 뭐 양반 코스프레 정도로 그러니까 모두가 어쨌든 양반이니까 네.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평민들이 우연히 뭐 성씨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따지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여간 전 양반 코스프레 정도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본 사회도 그거랑 크게 달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랬던 이유가 조금 궁금하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양반 코스프레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네. 높은 신분에 대한 욕망이 없진 않았겠죠? 네, 그건 마찬가지,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네.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큰 혼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전쟁이라든지 식민지배라든지. 네. 근데 일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약간의 내전은 좀 있었지만 식민지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외부의 공격이 몽골군 침략 이후에는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 그 정도 제외하면 사실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흔들 만한 외부적 충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 신분 질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전통적인 색깔이 짙다. 네. 그런 외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아시아를 연구하신 어떤 학자분께서는 네. 중국의 신분제를 두고 중국은 혼란이 엄청 많고 뭐 내전이라든지 외침이라든지 정말 많지 난리죠, 않습니까? 난리.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사실상 하나도 없고 상하의 계층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사회였고 네. 조선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층 이동이 약간 가능한 사회였고 일본은 아예 불가능한 사회였다. 아,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뭐 사회적 혼란의 빈도에 따라서 또 그 신분제 고착화가 달라지는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하나의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얼마나 갔나요? 겨우 25분 지났습니다. 25분이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신문제가 붕괴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살펴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뭐 해람군 느끼신 바나 뭐 더 얘기하고 싶은 바 있으신가요? 항상 생각했던 거지만 네. 저의 그 유구하고 네. 위대한 선조들의 네. 그 전주 이씨거든요. 사실 전주 이씨에 또 누구 있죠? 이승만 씨 있지 않나요? 아, 네. 아 혹시 무슨 파 어디 파라 그러셨죠? 전 회안대군파입니다. 아 네. 저는 효령대군 파인데 네. 얼마 전에 종친회에서 장학금 받았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네, 네. 그래서 역시 제가 뭐 족보를 샀건 안 샀건 네. 이, 유명한 선조를 둔 집안은 정말 득볼 게 많습니다. 아, 기득권이시네요. 아, 어쩌다가 학점 한번 잘 받았더니 주시더라고요. 아, 그 그래서- 신청을 따로 하셨나요? 네. 아, 저도 그거 유아장학금 그거 받고 싶었는데 아. 신청을 못 해가지고. 뭐 다음에 또 시험 잘 보셔서 돈 받으면 되니까. 네,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런 게 은근히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서 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뭐 잘 모르는 파다, 뭐 정치인애가 없다 이러면 또 득볼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뭐 조작이 됐건 누가 샀건 팔았건 네, 상관없습니다. 아, 네. 결국 나는 양반이고 양반인 건 좋다. 네. 네, 돈만 주면 뭐 아, 네. 평등은 당연한 게 아니니까 좀 더 소중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해서 반동이시네요, 반동. 아니 뭐 평등도 좋죠. 평등도 좋은데 아, 나 빼고는 평등해라. 아, 그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재밌는 소감이었고요. 네. 어쨌든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의 사생활, 양반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